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여자입니다. 어릴 때 우리 집엔 온갖 종류의 그릇이 가득했어요. 아빠는 주방 그릇을 만드는 중소기업의 회장이었는데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가장 먼저 우리 집에서 사용해보게 했어요. 한 번은 제 생일 때 제가 가장 좋아하던 만화 캐릭터가 그려진 그릇 세트를 선물해 주셨는데 소꿉놀이 하다가 깨먹고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친구들과 주로 우리 집 큰 나무 아래에서 소꿉놀이를 하고 놀았어요. 소꿉놀이를 하고 있으면 저 멀리 집에서 엄마가 저를 부르곤 했죠. 이제 그만 놀고 밥 먹어야지. 어릴 때의 기억이서인지는 몰라도 마당에서 집까지의 거리가 꽤 됐어요. 친구를 보내고 집으로 달려가는 길이 드넓은 초원을 달리는 것처럼 아득하게 느껴질 정도였죠. 그렇게 밥을 먹으러 들어가면 꼭 한 번씩 큰 소리가 났어요. 바로 오빠 때문이었죠. 저에겐 나이 차이가 좀 있는 오빠가 있었는데 오빠는 학창시절부터 사고를 많이 치고 다녔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방황만 하고 다닐 거야? 네가 뭐가 부족해서 노는 애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오토바이나 타고 도대체 뭐가 불만이야? 이런 게 불만이라고요. 나 좀 그냥 내버려 둬요. 오토바이 좀 탄다고 별일 없어요. 네가 그 녀석들이랑 어울려 다니면서 오토바이만 타냐? 술 마시고 담배까지 피우잖아. 아 진짜 나도 좀 있으면 성인이에요. 그럼 성인이 된 다음에 해. 그땐 진짜 간섭 안 할 거예요? 너 아빠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니? 엄마도 왜 맨날 아빠 편만 들어요? 나도 갑갑하니까 이러는 거잖아. 너 이 자식 엄마한테 지금 반말했어?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부모님께 깍듯하게 존댓말을 쓰는 건 기본이었습니다. 오빠는 결국 아빠에게 뺨을 맞았고 그 길로 집을 나가버렸어요. 어릴 때만 해도 그저 평온했던 우리 집은 오빠가 사춘기를 맞은 뒤부터 단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어요. 그렇게 오빠가 성인이 됐을 때 아무래도 아빠가 학교에 기부금을 주고 오빠를 대학에 들여보낸 것 같았어요. 그러나 오빠의 반항은 성인이 된 후에도 끝나지 않았고 학교에 한 번도 나가지 않는 것으로 반항을 이어갔죠. 오빠가 하도 요란하게 자랐다 보니 저는 순하게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말 잘 듣는 딸로 자라 학교 공부도 착실하게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요, 여보. 저에게 하던 엄마의 목소리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하루아침에 우리 집에는 온통 빨간 압류딱지가 붙었고 엄마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오빠가 노름에 빠져 전 재산을 날린 거였어요. 오빠는 엄마 아빠 모르게 집 재산을 빼돌리고 있었고 우리는 순식간에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쓰러진 엄마는 다시 일어나지 못했고 끝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엄마의 병명은 화병이었어요. 문제는 엄마가 떠난 뒤 오래지 않아 아빠 역시 화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거였죠. 그때부터 전 친척집을 전전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처음엔 작은아빠네 집에서 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나 몇 달 지나지 않은 어느 밤 작은엄마가 하소연하는 소리를 우연히 듣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가 쟤를 길러야 하냐고. 막말로 큰 집에서 우리한테 해주신 게 이 집 하나밖에 더 있어? 우리도 애가 셋이야. 쟤 데리고 있다가 그 망나니 큰아들까지 우리 집으로 찾아오면 어떡해? 설마 그 녀석이 우리 집까지 오겠어? 집안 재산 다 날려먹고 숨은 녀석인데 지 엄마 아빠 장례식에도 안 나타난 후레 자식이잖아. 그래서 쟤를 끝까지 키워주겠다는 거야? 애가 가엾잖아. 하루아침에 부모 잃고 집도 없고 제가 의지할 때라고는 우리 집밖에 없는데. 쟤 외가로 보내자. 사돈 어른 댁으로? 별 수 있어? 쟤 외가로 보내면 알아서 기르겠지. 자다가 일어나 화장실에 가던 길이었어요. 다음날 불안한 마음으로 일어났는데 아니나 다를까 작은엄마가 저한테 손을 내밀더라고요. 작은엄마랑 어디 좀 가자. 결국 전 시골에 있는 외가로 보내줬고 그곳에서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서럽기만 했는데 시골 생활에 적응하면서부터는 사실 철모르고 살았어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는 늘 바쁘고 무뚝뚝하셨지만 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해주셨어요. 그런 게 사랑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죠. 덕분에 부모를 잃은 슬픔과 상처가 조금은 치유되던 즈음이었습니다. 그러다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던 20살 때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여느 날처럼 친구들과 수다를 떨며 학교를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낯익은 남자가 저를 보며 이리 오라는 듯 손가락을 까딱까딱 움직이더라고요. 저는 한눈에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오빠? 오랜만이다. 저는 오빠와 함께 인근 빵집으로 갔습니다.
어쩐 일인지 오빠가 빵과 우유를 사주더라고요. 오빠 그동안 어디 있었어? 나야 뭐 여기저기 돌아다녔지. 넌 왜 가 있었구나. 한참을 찾았다. 날 왜? 왜긴 왜야. 이 세상에 혈육이라고는 우리 둘뿐이잖아. 이제 오빠랑 같이 살아야지. 갑자기 찾아와서는 혈육이네 뭐네 하며 같이 살자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빵도 사주고 뭐가 묻었다며 챙겨주는 오빠를 보고 있자니 이제 철이 좀 든 건가 싶더라고요. 오빠가 미안했어. 엄마랑 아빠 그렇게 된 것도 내 탓인 거 알아. 나타날 낯짝이 없어. 차마 장례식에도 못 갔어. 지금도 그래. 차마 외가로 못 가겠더라. 그냥 네가 슬쩍 집만 들고 나와. 오빠가 서울에 너랑 살 집도 다 마련해놨고 전학 가서 서울에서 학교 가자. 지금 바로? 근데 외할머니나 외할아버지한테 말했다가는 못 가게 할 게 뻔하니까 그냥 나 믿고 조용히 나와. 내가 변했다는 걸 누가 믿겠어. 그래도 넌 믿어줄 거지? 자기가 하나뿐인 혈육이라며 너를 살살 달래는데 결국 전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외가로 돌아가 보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는 집에 안 계셨어요. 저는 덜덜 떨면서 짐을 싸서 나왔고 차마 그냥 나오기가 힘들어서 쪽지를 하나 쓰고 나왔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빠가 와서 같이 가려고요. 서울에 가서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러나 오빠가 저를 데리고 탄 버스는 서울행이 아니었어요. 오빠, 우리 서울 가는 거 아니야? 갈 건데 잠깐 들를 데가 있어서 그냥 한숨 푹 자고 있어. 처음엔 잘 생각이 아니었는데 하도 오래 차를 타다 보니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잠에서 깼을 때 전 생전 처음 보는 집에 누워 있었습니다. 오빠 어딨어? 밖은 온통 캄캄했고 저 혼자 방 안에 덩그러니 누워 있더라고요. 그때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웬 아주머니였는데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겁니다. 20살이라고? 네? 아줌마는 누구신데? 누구긴 누구야. 네가 하늘같이 모셔야 할 시어머니지. 네? 젊으니까 애는 잘 낳겠지 뭐. 도대체 무슨 말씀을... 아니 이렇게 머리가 나빠서야.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 네 오빠가 널 우리 집에 팔고 간 거 아니야? 하루아침에 전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남자의 아내로 팔려버렸고 오빠는 이미 도망치고 없었습니다. 시댁에서의 일상은 지옥 그 자체였어요. 제 남편이라면 나타난 남자는 첫 모습부터 술에 취해 고조망태가 된 모습이었고 시어머니라는 사람은 구박할 거리만 찾아다니며 저를 괴롭혔습니다. 아니, 넌 나이가 20살인데 밥도 이렇게 못 짓니? 죄송합니다. 그리고 된장찌개에 누가 이렇게 물을 많이 넣니? 제가 처음 끓여봐서요. 아니, 네 오빠는 네가 산전수전 다 겪어봤다고 할 줄 아는 게 많다고 했는데 이거 완전 사기 아니야? 사기를 당한 건 저였습니다. 그것도 집안을 말아먹은 것도 모자라 부모님까지 세상을 떠나게 한 친오빠에게서요.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루아침에 낯선 집, 낯선 부엌에서 생전 해본 적도 없는 밥을 차리는데 외할머니가 차려주시던 밥상이 떠오르더라고요. 내가 무슨 생각으로 오빠를 믿고 따라 나섰을까 싶었죠. 처음엔 도망치려고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그날 밤 그 집 식구들이 잠든 사이에 몰래 집을 나왔었어요. 그러나 아무리 걸어도 버스 터미널은커녕 구멍가게 하나 보이지 않더라고요. 시골이라는 밤에는 사람도 없어서 물어볼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 집에서 억지로 결혼을 하느니 도망치는 게 낫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붙잡히고 말았죠. 저는 결국 그 남자와 마을잔치까지 벌이며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래도 술이 깬 모습은 순해 보이더라고요. 저를 보고 해맑게 웃기도 하고 따뜻한 말도 해주었습니다. 낯선 동네에 갑자기 와서 힘들 거 알아. 사람 사는 거 뭐 있어? 서로 정붙이고 살면 또 살아가는 거지. 오빠 때문에 팔려가서 한 결혼이었지만 어쩌면 평생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난 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남편의 순하고 따뜻한 모습은 어디까지나 술에 취하지 않았을 때뿐이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왔고 집에 있는 온갖 것들을 무기 삼아 저를 괴롭혔어요. 그렇게 밤새 난동을 부리고 나면 아침에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내가 두 번 다시 술을 마시면 사람이 아니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저는 멍투성이가 된 얼굴로 그 사람을 믿고 또 믿었습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도 남편은 술을 끊기는커녕 술을 먹는 시간은 더 늘어만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집 밖에도 나가지 못하게 했어요. 넌 그 얼굴 좀 어떻게 할 수 없니? 남들 보면 창피하니까 집안에 처박혀 있어. 제 얼굴이 그렇게 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닌데
시어머니는 매번 저만 타박하셨어요. 네가 더 잘하면 네 남편이 왜 술독에 빠져 살겠냐. 네가 잘못 들어와서 제가 더 술에 빠져 산다. 그곳에서 산 지 1년쯤 됐을 땐 그 마을의 지리를 다 익힌 뒤였습니다. 시댁은 시내에서도 산등성이 하나를 넘어야 있는 외진 동네였어요. 얼굴에 멍이 사라지지 않는 1년을 꼬박 채운 그 밤, 저는 어렵게 모은 차비를 들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들고 나오지 않았어요. 그 집에 있었던 시간을 조금도 기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시골이라 혼인신고를 할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호적상 저는 혼인을 하지 않은 상태였고 제가 떠난 뒤 그들이 저를 찾을 방법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얼굴을 머플러로 둘둘 감은 채 버스 정류장 뒤편에 숨어 초차를 기다렸습니다. 그 사이에도 얼마나 주변을 살폈는지 몰라요. 행여나 그새 잠에서 깬 남편이 저를 쫓아오진 않을까, 저를 알아본 동네 사람들이 시어머니에게 가서 말하는 건 아닐까 두려웠습니다. 그러다 저 멀리서 첫차가 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버스에 냉큼 올라탔고 유유히 그 동네를 빠져나가는 버스 안에서 또 숨죽여 울었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았던 시댁에서의 1년을 마무리하고 저는 서울에서 식모살이를 시작했어요. 절대 오빠가 찾을 수 없는 부잣집 동네로 들어가기 위해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드디어 부잣집에서 식모살이를 시작할 수 있게 됐는데 문제는 자꾸만 배가 불러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뭘 많이 먹은 것도 아닌데 배가 불러오니 주인집에서 계속 오해를 받았습니다. 아니, 도대체 뭘 그렇게 먹길래 배가 자꾸 나오는 거야? 네? 사모님, 저 훔쳐먹고 그런 거 없어요. 아니, 너무 이상하잖아. 배가 갈수록 더 나오네. 혹시 아가씨가 아닌 거 아니야? 배가 봉긋해지고서야 깨달았어요. 제가 임신을 했다는 걸요. 저는 덜덜 떨며 사모님에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사실 제가 결혼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아이를 가진 것 같아요. 미혼이 아니었어? 아니, 그럼 신랑은? 없어요.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거짓말뿐이었어요. 저는 신랑이 세상을 떠났다고 둘러댔고 사모님은 제 사정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일단 아이 낳을 때까지는 있어요. 근데 아이까지 데리고 우리 집에 있는 건 곤란해. 더더구나 갓난쟁이를 보면서 어떻게 식모일을 해. 다른 집을 알아보는 게 좋겠어. 아이만 맡기면 괜찮은 거죠? 아이를 맡길 때가 있어? 예, 저 오빠가 있어요. 그래, 그럼 아이 낳고 잘 맡기고 오든가. 저는 입에도 담기 싫었던 오빠를 언급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오빠는 찾으려면 찾을 수 있어요. 서울로 돌아와 식모일을 하던 중 외가에 연락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떠나고 그 충격으로 인해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오빠가 와서 상주 노릇을 했다는 겁니다. 오빠가 결혼했다며 외가 식구들에게 여자까지 소개했다고 하더라고요. 씹어먹어도 분이 풀리지 않을 오빠였지만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뒤 치매까지 앓고 있다는 외할아버지에게 아이를 맡길 수도 없고 방법은 오빠뿐이었습니다. 저는 외가에 알려주고 갔다는 오빠의 연락처를 물었고 오빠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저를 반겼습니다. 내 동생, 결국 그 집에 못 살았구나. 내가 그럴 것 같았어. 그래도 인생에 좋은 경험이지 뭐, 그치? 분노로 인해 속이 부글거렸지만 꾹 참고 말했습니다. 오빠도 나한테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건 알 거야, 그치? 야, 동생이 오빠 결혼 자금 대준 거라고 생각해. 막말로 네가 지금까지 나한테 해준 게 뭐냐? 정말 상종을 하기도 싫더라고요. 하지만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라도 일은 해야 했어요. 오빠 때문에 고등학교도 졸업 못하고 집도 없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숙식 제공을 해주는 식모밖에 없었거든요. 오빠, 내가 그 일은 용서해줄게. 대신 이번엔 오빠가 날 위해서 딱 하나만 해줘. 알았어. 내가 또 한다면 하지. 뭔데? 오빠 결혼했다며? 혹시 아이도 있어? 아니, 난 아직 애는 없지. 그럼 당분간 내 애 좀 키워줘. 저는 일단 아이가 걸을 수 있을 때까지만 키워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뒤엔 아이까지 상주가 가능한 식모일을 찾아볼 생각이었어요. 오빠는 흔쾌히 그러겠다고 하더라고요. 오빠가 그 정도는 해줘야지. 걱정 말고 넌 네 일 해. 대신 아기 양육비는 꼬박꼬박 줘야 한다. 저는 출산 후 오빠에게 아이를 맡겼고 양육비도 꼬박꼬박 보냈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씩 보러 갔었는데 나중에는 오빠가 자꾸 일이 있다며 집에 못 오게 하더라고요. 처가 식구들이 오기로 했다는 둥, 아기까지 데리고 여행을 간다는 둥 하는데 수화기 너머로 아기 소리도 들리기에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났을 때 저는 식모살이할 집을 옮겼고 오빠의 집으로 제 아기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오빠네 집에 다른 아이가 있더라고요. 처음에 오빠는 그 아이가 제 아기라고 우겼습니다.
무슨 소리야? 어떻게 봐도 우리 애가 아닌데. 네가 오랜만에 봐서 못 알아보는 거야. 우리는 결정했어. 그냥 우리가 입양해서 키울게. 내가 더 거기로 시집 보낸 것도 미안하고 그냥 우리가 다 떠맡을 테니까 넌 새 출발해. 호적상으로도 깨끗하다며. 저는 오빠의 말을 무시한 채 기저귀를 풀어보았고 아기가 아들이 아닌 딸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오빠, 내 아들 어떻게 한 거야? 야, 우리도 막 애가 태어나서 힘들어 죽겠는데 어떡하냐. 고아원에 맡겼어. 뭐? 오빠 진짜 어떻게 나한테 이래? 잠깐 맡긴다고 했어. 거기 있을 거야. 거기가 어딘데? 그러나 오빠가 말해준 고아원에서 제 아이는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고 오빠네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집은 텅 빈 채 편지 하나만 덜렁 남아 있었습니다. 그 새언니가 저에게 남긴 거였어요. 아가씨, 나도 같은 엄마라서 알려주는 거예요. 오빠는 끝까지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오빠가 아는 부잣집에 입양 보냈어요. 우리도 벌이도 마땅치 않고 애 둘 키울 여력은 없어서. 아무튼 애는 부잣집에 갔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아가씨도 새 출발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흘러 저는 60대가 되었습니다. 염색 한 번을 안 한 탓인지 다들 저더러 할머니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서울대학교 앞에서 붕어빵을 팔고 있었어요. 추운 겨울이었는데 매일같이 착한 총각 하나가 제 붕어빵을 다 사주곤 했어요. 할머니, 여기 있는 붕어빵들 모두 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그 총각이 안 보이더라고요. 느낌이 이상했어요. 혹여나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학생들에게 수소문해 그 총각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집의 대문을 연 순간 저는 너무 놀라서 개거품을 물고 말았죠. 처음부터 그 총각을 찾아가려던 건 아니었어요. 처음엔 붕어빵을 사러 오는 학생들에게 혹시 그 총각을 아느냐고 물었는데 학생들이 학교에서 전혀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 학교 교수인가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 총각이 하룻밤의 꿈처럼 사라지고 나자 뭔가를 잃어버린 것처럼 마음이 허하더라고요. 마치 제 아들을 잃었던 수십 년 전에 그때처럼요. 저는 새언니가 남긴 쪽지를 움켜쥔 채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오빠네 부부는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고 동시에 제 아들도 어느 집으로 입양을 간 건지 알 수 없게 됐죠. 부잣집으로 갔다고 하는데 이제 그 사기꾼 오빠 말을 믿을 수가 있어야죠. 새언니라고 뭐가 다를까 싶었어요. 유유상종이라고 똑같은 것들끼리 만나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역시나 받지 않더라고요. 새언니의 번호 역시 이미 없는 번호였습니다. 그즈음 아이를 찾아 헤매다가 만난 사람이 있었어요. 저보다 나이가 조금 더 있는 언니였는데 그 언니 역시 아이를 잃고 계속 찾는 중이었죠. 그러지 말고 우리 힘을 합쳐서 같이 살자. 저는 그 언니가 하고 있다는 식당으로 들어가 숙식을 해결하며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일을 하는 시간 외에는 아이를 찾는 전단을 뿌리며 돌아다녔고 우리 인생의 목적은 오직 잃어버린 아이를 찾는 데 있는 것처럼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언니의 연락처로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저기 아이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요. 근데 혹시 보상금도 주나요? 저 혹시 어떤 아이인지... 전화를 걸어온 여자가 제 아이에 대해 할 말이 있다고 했다는 겁니다. 언니, 저 좀 바꿔주세요. 저는 다급히 그 여자와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저희 아이를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 보신 적이 있나요? 예, 본 적 있죠. 그런데 목소리가 어디서 들어본 것 같더라고요. 저 보상금이 필요하신 거면 제가 드릴 테니까 일단 좀 만나요. 아, 만나는 건 좀... 제가 위치를 알려드릴 테니까 일단 보상금을 보내주시겠어요? 아무리 들어도 들어본 적이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저희 아이를 언제 보신 거죠? 아주 아기였을 때 봤어요. 제보자는 제 아들의 엉덩이에 있는 몽고점의 위치까지 잘 알고 있더라고요. 새언니... 저는 그제야 목소리의 주인공을 떠올렸고 제가 부르자 여자가 갑자기 눈물을 터뜨리더라고요. 아가씨, 우리 벌 받았나 봐요. 오빠 세상 떠났어요. 언제요? 사고로 나랑 애 둘뿐인데 생활비가 없어요. 언니 일단 나 좀 만나요. 언니는 알 거 아니에요. 우리 애 어느 집으로 입양 간 건지. 그럼 나 돈 줄 거예요? 저는 한숨은 다 나왔습니다. 줄 테니까 만나자고요. 나 신고할 거 아니죠?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쪽지 하나 달랑 남겨놓고? 그럼 어떡해요. 오빠가 이번엔 동생이 절대 가만히 안 둘 거라고 애 팔아서 번 돈으로 도망치자고 하는데. 애를 팔아서 번 돈으로 도망쳤다는 말을 듣는 순간 또다시 속에서 천불이 났습니다. 우리 오빠는 우리 집에 있는 모든 걸 다 팔아넘긴 파렴치한이었어요. 만나자고요. 안 그러면 지금 바로 신고해서 언니 잡혀가게 할 거니까. 결국 전 새언니와 만날 수 있었습니다.
몇 년 만에 새언니를 보는데 딱 거지꼴이더라고요. 아이는요? 유치원 갔어요. 말해봐요. 어느 집에 보냈는지. 오빠 얘기는 안 궁금해요. 갑자기 떠났는데. 안 궁금해요. 미안한데 내 아들 찾는 문제 아니었으면 언니하고도 다시 만날 일 없었을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아가씨도 참 너무하네. 오빠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다 알아요? 다 알죠. 오빠가 우리 결혼 자금도 마련할 겸 혼자인 아가씨한테 혼처도 구해줬다면서요. 혼자인 나를 위해 구해줬다고요? 겸사겸사라고 했어요. 설마 여동생인데 위하는 마음도 없었겠냐면서. 그럼 내 아들은요? 우리 애 키울 돈이 없으니까 그 애도 부잣집으로 가면 좋잖아요. 아가씨랑 살아봤자 지질이 궁상이지 뭐. 말을 더 오래 해봐야 속만 뒤집히는 것 같았어요. 어디로 갔어요, 내 아들? 내가 아는 사람은 아니고 오빠가 아는 사람 집인데 정확히는 몰라요. 정확히도 모르면서 왜 제보를 하겠다고 한 거예요? 또 거짓말할 생각이었어요? 아니, 지역은 아니까. 그래도 어디 사는지 알고 살면 아가씨도 좀 낫겠다 싶어서 연락한 거죠. 어디 사는데요? 그게 일단 보상금부터 좀 줘야. 저는 오는 길에 찾아온 돈봉투를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있으니까 일단 말부터 해요. 새언니는 연신 돈봉투를 흘끗거리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이건 진짜 정확한 정보인데. 그러니까 뭐냐고요. 서울에 있는 부잣집으로 갔어요. 그 집 젊은 사모가 애를 못 갖는다고 하더라고. 오빠가 그런 부자를 어떻게 하는데요? 오빠가 브로커를 한 거지. 그래서 얼마나 받았어요? 새언니는 손가락 3개를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큰 거 3장. 그 돈은 다 어디 쓰고 이제 와 또 돈이 없대요? 오빠가 도박으로 다 썼죠 뭐. 그놈의 도박! 우리 집 재산도 노름으로 다 날리더니. 그래서 나랑 애도 지금 단칸방에 살아요. 그러니까 아가씨가 가족으로서 좀 도와준다고 생각하고 그 봉투 좀. 언니는 그래도 아이랑 같이 살잖아요. 내가 보내줬던 양육비로 2사람 아이만 키운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떡해요. 오빠가 노름하다가 다 날려먹은 걸. 서울 어느 동네인지 알아요? 그것까진 나도 몰라요. 근데 엄청 잘 사는 집이래요. 그러니까 진짜 걱정할 거 없다고 했어요. 언니라면 언니 딸이 어느 집에 입양된지도 모르고 사는데 안심이 돼요? 어머 아가씨,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어쩜 그렇게 막말을 해요. 우리 애를 내가 왜 입양을 보내요? 저는 결국 돈봉투에 있던 돈 중 10만 원을 꺼내 새언니 앞에 내려놨습니다. 꼴랑 이것밖에 안 줘요? 부유김이라고 생각하세요. 솔직히 말해 그것도 안 주고 싶은데 참는 거예요. 이건 아니지. 새언니는 냅다 내 돈 봉투를 향해 몸을 날렸고 저는 재빨리 봉투를 빼버렸습니다. 사람이라면 염치가 있어야지. 지금껏 나 팔아먹고 내 자식 팔아서 살아놓고 돈을 또 달라고요? 그래도 서울에 있는 거 알려줬잖아요. 이건 진짜 믿을 만한 정보라니까. 서울에 있는 부잣집을 다 찾아다닐 수도 없고 저는 한숨만 내쉰 채 새언니와의 만남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제 아들이 서울 부잣집으로 입양을 간 건 확실한 사실 같더라고요. 저는 새언니에게 다 주지 못한 돈봉투를 물끄러미 봤습니다. 실은 홀로 조카를 키운다는 말에 다 주고 올 생각이었는데 홧김에 그냥 나와버린 거 있죠. 그 후로도 새언니는 툭하면 저에게 전화해 돈이 없다고 징징거렸고 저는 그때마다 조금씩 돈을 보태주기도 했어요. 물론 제가 서울로 이사를 가기 전까지만요. 아들이 서울 부잣집으로 이사 갔다는 걸 안 뒤 저는 서울로 이사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함께 의지에 살던 언니는 눈물바람을 했어요. 나도 너랑 같이 갈래. 언니 가게가 이렇게 잘 되는데 두고 가면 어떡해. 이제와 내가 너랑 떨어져서 어떻게 살아. 언니 아들은 이 동네에서 잃어버렸잖아. 여기 있어야 언제라도 다시 만나지. 몰라. 난 그냥 너랑 같이 있고 싶단 말이야. 언니, 나는 내 아들이 밟고 다니는 땅이라도 밟아야 할 것 같아. 나 좀 이해해줘. 대신 우리 자주 연락하고 때마다 만나자. 응? 약속. 약속. 내 아들 빼고 내 가족은 언니뿐이야. 전 의지했던 언니와 통곡을 하며 헤어져 서울로 갔어요. 언니는 제가 한사코 거절해도 서울에서 방을 구하고도 남을 만한 돈도 보태주었고 제가 제대로 된 집을 구하는지 확인까지 했습니다. 내가 너 이럴 줄 알았어. 누가 이런 지하방 구하라고 그 돈을 준 줄 알아? 내가 구해줄 테니까 찍소리하지 말고 몸 편한 데서 살아. 언니는 저를 너무 잘 알았던 거죠. 아들을 잃은 뒤 사람 꼴을 안 하고 살았던 제가 돈만 보태준다고 해서 제대로 된 집을 구해 살 리가 없다는 것을요.
그렇게 서울로 와서 할 수 있는 일이란 일은 다 했습니다. 언제든 아들을 다시 만나게 되면 뭐라도 사줄 수 있는 엄마이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저는 평생 저 자신을 괴롭혔어요. 저 자신에게 아들을 잃을 벌을 그렇게 줘야 할 것만 같았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아들을 찾을 방법이 없자 결국 60이 넘어 시작한 게 붕어빵 장사였어요. 어느 날 대학생들이 지나가는 걸 보는데 우리 아들도 부잣집으로 입양을 갔으면 저렇게 살았으려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붕어빵 장사를 하던 중 번남은 붕어빵을 사다 주는 착한 총각을 만났죠. 할머니, 여기 있는 붕어빵들 모두 주세요. 아니, 매번 이걸 다 사가서 뭐하게? 저희 집 일하시는 분들하고도 나눠 먹다 보면 금방 먹어요. 어머, 총각집이 꽤 잘 사나 보다.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총각은 맞아요? 네, 나이는 좀 있는데 아직 총각입니다. 아직 해결하지 못한 숙제가 있어서요. 아니, 무슨 숙제기에 여태 결혼도 안 했대? 제 결혼식 때 꼭 모시고 싶은 분이 있거든요. 아이고, 총각은 참 말하는 것도 예쁘네. 부모님이 참 뿌듯하시겠어. 그런가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좋네요. 하긴 부자니까 이렇게 불쌍한 할머니 붕어빵도 사주는 거려니 싶더라고요. 그래도 어디 매번 그렇게가 쉽냐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매번 붕어빵을 사가던 총각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처음엔 오늘은 안 오다 보다 했는데 그게 하루, 이틀, 일주일을 넘어가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 학생 혹시 키 크고 잘생긴 젊은 교수님 본 적 있어? 저희 과에는 그런 분은 없어요. 붕어빵을 사러 오는 학생들을 붙잡고 물어봐도 안다는 사람이 없었어요. 간혹 우리 과 교수님인가 하면서 사진을 보여주는 학생도 있었지만 그 중에도 없더라고요. 덕분에 학교 홈페이지에 교수 사진이 올라와 있다는 걸 알게 됐고 확인을 해봤는데 그 총각은 없더라고요. 도대체 대학 교수도 아닌 사람이 왜 매번 내 붕어빵을 다 사준 건가 싶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한 학생이 저한테 와서 그러는 겁니다. 할머니, 이 붕어빵 다 주세요. 학생이 이걸 다 살 돈이 있어? 아, 저희 동네 사는 아저씨가 시켜서요. 제가 여기 다니는 거 아시는 분이라 오는 길에 좀 사다 달라고 하셨어요. 혹시 그 아저씨가 전에도 여기서 붕어빵 산 적 있대? 네, 저한테 사다 달라고 하셨어요. 저 학생, 내가 직접 가져다 주고 싶은데 혹시 그 총각 집이 어디야? 그 총각 대신 붕어빵을 사러 온 학생 덕분에 총각의 집을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처음부터 찾아갈 생각은 아니었어요. 그 학생에게 그 아저씨가 왜 안 오냐고 물으니 이유는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아픈 거냐고 물으니까 좀 아파 보이긴 했다기에 저도 모르게 그 집까지 찾아간 거였습니다. 학생을 따라가 보니 으리으리한 저택이 나왔어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학생, 이 집이 그 총각 집 맞아? 네, 맞아요. 학생은 저 대신 초인종을 눌러주었고 조금 뒤 대문이 열렸습니다. 전 이만 가볼게요. 학생이 간 뒤 저를 홀로 저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당에 들어가는 순간 어릴 때 우리 집이 생각나더라고요. 세상에 젊은 총각이 부지런히도 살았나 보네. 그렇게 마당으로 들어가는데 집에서 그 총각이 나오더라고요. 얼굴을 보는데 그 학생의 말처럼 조금 수척해 보이더라고요. 총각, 이렇게 막 찾아와서 미안해. 아니, 어디가 아픈 거야? 그 학생이 아픈 것 같다고 해서. 오셨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날 기다렸다고? 들어오세요. 총각은 아프냐는 제 말에는 대답이 없었고 그저 저더러 안으로 들어오라고만 했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에 들려있던 붕어빵 봉지를 집어가더라고요. 안으로 들어가 보니 더 으리으리하더라고요. 온통 대리석으로 장식한 내부는 깨끗했고 제가 들어가자 일하는 사람들이 저에게 90도로 인사를 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큰 사모님.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큰 사모님이라니요? 그때 앞서 걷고 있던 그 총각이 어깨를 들썩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총각,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엄마, 저예요. 엄마가 잃어버린 아들. 아니, 내가 아들을 잃어버린 건 맞는데 어떻게 총각이 내 아들이야? 제가 다 설명해 드릴게요. 총각은 제 손을 꼭 잡은 채 저를 소파로 안내했습니다. 아주머니, 따뜻한 차 좀 주세요. 어머니 손이 너무 차네요. 저는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찾아 헤매도 찾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아들이 그 착한 총각이었다니 누가 믿을 수 있었겠어요? 말부터 해봐요. 내가 엄마인 거 확실해요? 네, 맞아요. 서울대학교에 일 때문에 들렀는데 보는 순간 알았어요. 아니, 날 어떻게 알아봐. 갓난쟁이일 때 잃어버렸는데. 절 키워주신 양부모님이 어머니 사진을 갖고 계셨어요.
뭐? 도대체 어떻게? 그 총각은 젊은 시절 제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제가 오빠에게 속아 결혼식을 올렸던 사진이더라고요. 아니, 이 사진을 어떻게? 처음 저를 데리고 온 남자분이 제 삼촌 맞죠? 그래, 맞아. 내 오빠였어. 그분이 저를 팔기 위해 왔는데 양부모님이 보기에 좀 수상쩍은 부분이 있었대요. 어쩐지 아이 엄마의 동의를 안 받은 것 같아서 아이 엄마의 인적 사항을 알려달라고 했더니 사는 곳을 알려줬대요. 저는 아들에게서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양부모님이 저를 입양하지 않으면 다른 집에 팔아 넘길 것 같아서 일단 입양을 했고 그 다음에 어머니를 찾아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어머니는 그 집을 나가신 상태였고 그 집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겨우 어머니의 사진 한 장을 구해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저의 전남편과 시어머니는 아들의 양부모에게 오빠에게 준 돈의 2배를 뜯어냈더라고요. 그 돈을 받아서 날 찾지 않았나 보다. 내가 도망쳐 나왔거든. 들었어요. 키워주신 부모님이 낳아주신 어머니에게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제가 입양된 것 같다면서 사진을 잘 갖고 있다가 나중에라도 꼭 찾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서울대학교 앞에서 어머니를 본 거예요. 그 총각이 제 아들인 걸 알고 나자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 줄도 모르고 이런 꼴인데도 날 알아봤어? 사진을 하도 자주 봐서 그런가 그냥 한눈에 알겠던데요. 세상에, 근데 왜 말은 안 했어? 내가 사는 게 좀 그렇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너무 놀라서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어서 계속 주변만 맴돌았어요. 세상에, 내 아들이 그 총각이었다니. 엄마 보고 싶었어요. 세상에, 고마워. 이렇게 잘 살아줘서 고맙다. 내가 미안해. 내가 미안하다. 오빠를 믿고 널 맡기는 게 아니었는데 그래도 혈육이라고 끝까지 믿어보고 싶었나 봐. 전 좋은 양부모님 만나서 사랑 많이 받고 자랐어요. 절 잃은 채 산 어머니가 많이 힘드셨겠죠. 말도 못하지. 그 세월을 어떻게 말로 다 하겠니? 사실 얼마 전에 삼촌이라는 분이 집으로 찾아왔었어요. 뭐? 세연이가 분명 세상을 떠났다고 했던 오빠가 집으로 찾아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희 집이 한 번도 이사를 간 적이 없거든요. 와서 엄마를 찾게 해줄 테니까 돈을 달라고. 진짜 삼촌이래? 여자가 아니고? 네, 삼촌이라고 하셨어요. 남자분이셨는데. 아무래도 새언니가 저한테 또 거짓말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줬어? 이미 엄마를 찾은 뒤여서 이것저것 캐물었더니 엄마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엄마도 못 찾아간 거예요. 삼촌이 제가 엄마를 만난 걸 눈치챈 건지 밖에서 계속 감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인간이 어딜 감히... 최근엔 안 보이긴 했는데 혹시 몰라서 서울대학교 다니는 동네 학생한테 부탁했어요. 제가 대신 붕어빵을 사다 달라고 하면 어쩐지 엄마가 오실 것 같았거든요. 아니, 아픈 것 같다길래... 그렇게 말해달라고 했어요. 뭐? 그럼 분명 오실 테니까. 제 엄마니까. 근데 정말 수척해 보이는데? 그냥 소가리를 해서 그런가 봐요. 엄마를 눈앞에 두고도 아는 척을 할 용기가 안 나니까. 세상에, 살아생전에 널 다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 이제 진짜 생시 맞니? 한 번만 만져봐도 될까? 언제까지고 만져보셔도 돼요. 저 살아있는 엄마 아들 맞아요. 아들을 키워주신 양부모님은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고 아들은 양부모님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았다고 하더라고요. 현재는 양부모님이 운영하던 기업의 대표로 있다면서 저에게 합가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아들, 엄마는 널 다시 만난 거로도 충분해. 너도 장가도 가야 하고 너 식구도 만들어야 할 텐데 이제와 내가 네 짐이 될 수는 없어. 며칠 뒤 아들이 저를 다시 집으로 초대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는 아들이 오래 만났다는 여자친구도 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드디어 뵙네요. 미안해요. 나 때문에 결혼도 못한 거네. 어머니 전혀 아니에요. 물론 오빠가 친어머니를 찾고 나서 결혼하고 싶어 하기도 했지만 저도 바빠서 결혼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어머니도 아시겠지만 요즘 여자들 결혼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제가 통번역사라 외국에 나갈 일도 많고 해서 결혼은 최대한 늦게 하자고 하던 차에 오빠가 어머니를 찾았다고 해서 급히 귀국한 거예요. 저도 얼른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어머님 너무 반가워요. 오빠가 정말 평생 그리워했어요. 저는 아들의 여자친구와 인사도 하고 아들의 여자친구가 돌아간 뒤 아들이 저에게 멋지게 꾸민 방을 보여주더라고요. 여기가 엄마 방이에요. 뭐? 아유, 나 안 들어온다니까. 엄마, 이제야 만났는데 저랑 같이 사는 게 그렇게 싫으세요?
싫긴 왜 싫어. 그래도 여자친구도 오고 할 텐데 이제와 내가 어떻게 엄마 노릇을 해. 엄마 아들 돈 잘 벌어요. 재산도 많고요. 이제 그만 스스로 벌 주시고 저랑 행복하게 살아요. 엄마는 널 볼 낯이 없어. 그럼 엄마를 볼 낯 없게 만든 그 부분부터 처리해 볼까요? 응? 안 그래도 삼촌이란 분이랑 조만간 만나기로 했어요. 저는 아들이 말하는 삼촌이 정말 제 오빠인지부터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아들과 함께 삼촌을 만난다는 자리로 갔고 다른 자리에 숨어서 아들을 지켜봤습니다. 조금 뒤 정말 오빠가 그 자리에 나왔어요. 그 옆에는 세연이도 있었습니다. 조카야, 내 도움에 네가 어떻게 떵떵거리고 사는데 삼촌한테 집 한 채는 해줄 수 있잖아. 그래, 혈육 좋다는 게 뭐야? 너는 그렇게 좋은 집 살면서 우리는 단칸방 사는 걸 보고 싶니? 우리 집에 저 파실 때도 돈을 꽤 받아가신 거로 아는데. 그거야 금방 썼지. 그게 뭐 네가 지금 가진 거에 비하면 돈이라고 할 수 있니? 조카 판 돈인데 함부로 쓰셨나 봐요. 저희 엄마 파신 돈도 그렇고. 야, 너 지금 잘 산다고 삼촌한테 훈계하는 거냐? 저는 멀쩡히 살아있는 오빠를 보고 기가 찼습니다. 더는 들어줄 수가 없어서 아들 곁으로 가서 앉았더니 두 내외가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놀라더라고요. 언니, 오빠가 저 세상 갔다더니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네요. 어머 아가씨 오해해요. 나도 진짜 저 세상 간 줄 알고 통곡을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집으로 돌아왔지 뭐예요. 오빠가 말해봐. 도대체 무슨 짓이야? 남의 집에 팔았으면 창피한 줄 알고 숨어 살 것이지 뭘 잘했다고 내 아들 앞에 버젓이 나타나? 야, 막말로 내가 부잣집에 아무랬으면 너랑 거지꼴로 살았을 텐데. 너는 몰라도 얘는 나한테 감사해야지. 아들아,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해. 날 엄한 집에 팔아넘긴 것도 모자라 너까지 팔아넘긴 인간들이야. 당장 신고해서 죗값 받게 하자. 네, 엄마. 야, 니들 진짜 이렇게 나올 거야? 저는 전화를 걸려하는 아들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분노로 인해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아들이 제 손을 꼭 잡아주더라고요. 2번 다시 안 나타난다는 각서 쓰고 공증 받아요. 그거 들고 오면 처벌까진 안 받게 해줄게. 그래도 내 아들이 살아있었으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참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2번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난다? 그때는 남은 평생 콩밥 먹으며 살 각오하세요. 지금껏 나랑 아들 팔고 나한테 뜯어간 돈만 해도 두 사람이 평생 이래도 못 벌 돈이야. 결정해. 어떻게 할 건지. 결국 오빠와 세연이는 저와 아들 앞에서 무릎까지 꿇은 채 싹싹 빌었고 2번 다시는 나타나지 않겠다며 주랭랑을 쳤습니다. 마음 같아서야 왜 처벌을 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래도 아들과 다시 만났으니까 한 번은 더 선행을 베풀자 생각했어요. 비록 오빠로 인해 원치 않는 결혼도 했지만 그 결혼이 있었기에 아들을 만난 거니까요. 이후 전 아들의 고집에 못 이기는 척 합가를 허락했어요. 대신 아들이 결혼하면 나가서 살기로 합의를 했고 당분간은 아들과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으려 합니다. 이미 다 커버린 아들과 뭘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았는데 아들이 할 거리를 너무 많이 만들어서 영양제가 꼭 챙겨 먹어야 할 정도입니다. 엄마, 다음 달에 우리 유럽 가기로 한 거 있잖아. 아들, 너 언제 일하려고 맨날 엄마랑 여행만 다녀? 엄마, 내가 이래봬도 제발 2세야. 엄마랑 평생 놀러 다닐 돈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따라만 오세요. 저는 아들과 잘 놀기 위해 운동도 배우고 있고요. 평생 못하고 산 호강을 아들 덕에 매일같이 하고 있어요. 그냥 비싼 거 먹고 좋은 운동할 수 있어서 좋은 게 아니라 아들이랑 함께해서 그저 다 좋네요. 저는 그냥 같이 산책만 해도 좋은데 아들은 제가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어주고 싶나 봅니다. 얼마 전엔 처음으로 염색도 했는데 10살은 젊어 보이더라고요. 아들이 이제야 할머니가 아니라 아주머니 같다고 절 놀립니다. 그저 아들과 함께하는 일상을 살고 싶었을 뿐인데 그 시간을 찾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살아온 시간이 흔적이 되어 아들과 만났으니 이제 지난 날은 원망하지 않으려고요. 그저 그토록 기대했던 오늘이 온 것에 감사하며 아들과 행복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려 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